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6학번 이인서입니다. 제가 오늘 분석할 주제는 제2차 세계대전의 흐름을 바꾼 거대한 전투력, 스탈린그라드 전투의 승리 요인, 심층 분석입니다. 특히 양측의 단순한 병력 규모나 화력의 비교를 넘어 전장의 결정적인 전투였던 지역 및 기후 환경을 중심으로 소련이 어떻게 역사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지 그 요인을 규명해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스탈린그라드 전투의 전반적인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투는 1942년 8월부터 1943년 2월까지 6개월간 소련의 스탈린그라드 일대에서 벌어진 소련군과 독일군 간의 대규모 설전이었습니다. 독소 전쟁이 수많은 전투 중에서도 가장 참혹하고 거대했던 전투로 꼽히며 양측 합쳐 약 200만 명이 육박하는 끔찍한 사상자를 낸 비극적인 전투였습니다. 전투의 거시적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단순한 도시 점령전이 아닌 2차 세계대전 전체의 판도를 바꾼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무력을 자랑하던 독일 제6집단군이 대멸하고 소련이 대대적인 반격을 시작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전장의 거친 지형과 가혹한 기후 상황을 아군에게 유리하게 활용해낸 전략적인 소련의 통찰에 있었습니다. 제2장 전투의 배경입니다. 1942년 여름 아돌프 히틀러는 소련의 충청을 끊기 위해 코카소스 지역의 막대한 유전을 확보하려는 상색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볼가강의 주요 산업지이자 물류, 교착지인 스탈린그라드가 표적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도시는 적국 지도자인 스탈린의 이름이 붙어 있었기에 양국 지도자 모두에게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정치적 상징적 전투이자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며 소전의 늪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제3장 주요 전개 과정의 첫 단계입니다. 1942년 8월 독일 제6사령관 파울루스의 군대가 진격을 시작했고 독일 공군의 윤곽 폭격으로 도시는 순식간에 폐허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친소련 제62군은 건물 잔해를 방어선 삼아 결사적으로 버텨냈습니다. 방 하나, 계단 하나를 두고 싸우는 극단적인 근접 피마전이 펼쳐졌고 독일군은 이 끔찍한 소모전을 기술의 전쟁이라 부르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전개 과정의 두 번째 단계인 소련의 대방격 천왕성 작전입니다. 소련군 최고사령부는 도심 내부에 독일군의 발을 묶어둔 뒤 11월 19일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취약했던 독일의 동맹국인 헝가리, 루마니아군이 있는 좌우 측면 방어선의 기갑부대를 돌파했습니다. 작전 개시 단 나흘 만인 11월 23일 양쪽에서 진격한 소련군이 칼라치에서 합류하며 스탈린그라드 내부의 독일 제6군 30만 명이 완전히 고립되고 맙니다. 전개 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독일군의 항복입니다. 43년 겨울 영하 30도를 밑도는 혹한과 극심한 식량, 탄약 부족, 질병이 포위망 내부의 독일군을 덮쳤습니다. 히틀러의 사수 명령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버티지 못한 파울루스 원수가 마침내 항복을 선언하며 43년 2월 2일 전투는 소련의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납니다. 제4장 전투의 결과와 의의입니다. 사상자만 최소 150만 명이 발생한 이 참혹한 결과였지만 이 전투를 기점으로 동부 전선의 주도권은 완전히 소련으로 넘어갔습니다. 독일 육군이 겪은 최초의 개별적인 패배였으며 연합군에게는 나치 독일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희망을 준 심리적 대전환점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번 발표의 핵심 주제인 구체적인 승리 요인을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인 무덤이 된 요새, 즉 스탈린그라드의 지형적 요인이 어떻게 독일의 정격전을 무력화시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형 요인은 폭격의 역설입니다. 독일 공군의 초기의 대규모 폭격은 부심을 잡으면 쓰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산산조각난 잔해들은 독일 전차의 진입을 원천 봉쇄하는 거대한 대전차 장애물지대를 만들었습니다. 넓은 평원에서 속도를 내어 독일이 자랑하는 정격전이 완전히 무력화된 것입니다. 무너진 지하철과 화수구는 소련군 저격수들에게 최적의 요새가 되어 독일군에게 엄청난 수량을 강요했습니다. 두 번째는 볼가강과 마마예프 프로강 고지입니다. 도심 동쪽에 흐르는 넓은 볼가강은 소련군에게 퇴로가 없는 절벽이었지만 소련의 스이코프 장군은 강 너머에 우리 땅이 없다라는 처절한 배수진 심리학으로 이를 역이용했습니다. 도심 전체를 관측할 수 있어 14번이나 주의
번째 지역 요인은 도심 외곽에 끝없이 펼쳐진 광활한 스텝 평원이었습니다. 독일군은 도심 내부의 상징적인 시가전의 눈이 멀어 정예병을 모두 진탕 싸움에 쏟아부었고 길고 취약한 외곽 평원의 방어에는 무장과 사기가 빈약한 동맹군, 루마니아군, 헝가리군, 이탈리아군 등이 맡겼습니다. 소련군은 이 지형적 대치적 취약점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훗날 이 대평원을 가로지르는 대대적인 포위 기동을 성공시키는 빌미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승리 요인인 파트 2, 포컨의 지배자 소련을 통해 기후적 요인이 승리에 어떻게 작용했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후적 요인은 러시아의 살인적인 혹한이었습니다. 영하 30도 이하로 떨어지자 독일 전차와 트럭의 윤활유가 얼어붙어 기동력을 상실했고 총기의 조립에도 얼어붙었습니다. 반면 소련군은 혹한에도 얼지 않는 특수 윤활유를 사용하여 무기를 정상 작동시켰습니다. 더욱이 조기 종전을 장담하며 붕괴 피복을 준비하지 않았던 독일군은 전투 손실보다 동상, 질병으로 인한 비전투 손실이 훨씬 압도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후적 요인은 기후가 완전히 바꾸어 놓은 보급선의 명암입니다. 겨울이 깊어지며 도하에 난관이 있었던 볼가 강이 단단하게 결빙이 되자 소련군은 전차와 트럭이 강비를 달리는 튼튼한 아이스 로드를 완성해내서 막대한 보급을 퍼부어 주었습니다. 반면 포위망에 갇힌 독일군은 헤르만 괴링이 장담한 하늘길 보급에 기대었으나 시베리아 겨울의 눈보라와 안개 같은 최악의 악천후로 인해 약속된 물량의 10% 미만만 전달되는 절망적인 보급 실패를 겪었습니다. 세 번째 기후 요인 및 전술적 요인은 소련군의 뛰어난 환경 적응력입니다. 소련군은 적과의 거리를 50m 이내로 밀착시키는 허브 더 에너미, 적에게 살짝 달라붙어라 라는 정수를 구사하여 독일의 자랑인 폭격기와 포격 화력을 아군 오폭 우려로 무력화시켜버렸습니다. 또한 진흙탕 시기가 지나 라스푸티차 시기가 지나서 땅이 단단하게 얼어붙은 11월을 반격 시점으로 삼아서 눈길 돌파력이 뛰어난 T-34 전차로 스텝 병원을 초고속 횡단하며 포위망을 단숨에 완성시켰습니다. 그 결과 혹한과 군주림이라는 하얀 지옥에 갇힌 가마솥 포위망 속 독일 대육군은 철저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탄약과 식량이 고갈된 절망적인 상태에서 사령관 파울루스는 결국 항복을 선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9만여 명 중 전후 살아서 고향으로 귀환한 생존자는 단 5천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자연을 무시하고 오만했던 철의 제국이 맞이한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스탈린그라드 전투의 승패를 가른 본질은 바로 오만함과 통찰의 차이였습니다. 독일은 기계와 화력의 우위만을 맹신하며 전장의 자연환경을 완전히 관과하는 오만을 범했습니다. 반면 소련은 참혹한 테러를 방패로 삼아 혹한을 턴으로 삼고 전장의 환경과 철저하게 동화되어 이를 아군에게 유리하게 가공해내었습니다. 전쟁은 무기로 하지만 승리는 전장의 땅과 하늘을 이해하는 자의 몫이라는 결론을 역사적으로 증명한 사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쟁이 참혹함 속에서 피를 흘린 수많은 희생을 기억하며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라는 문장과 함께 오늘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